저와 아내, 그리고 장모님이 나란히 서서 국화꽃을 내려놓습니다. 장모님의 어깨는 지난 3년간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위로하지만 장모님은 그저 멍하니 비석만 바라봅니다. 그때 저희 뒤로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입니다. 그는 익숙하게 장모님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장모님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의 품에 살짝 기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장인어른이 위암으로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던 장인어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특히 장모님께는 세상의 전부가 무너진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매주 주말마다 장모님 댁을 찾았지만 장모님의 공허함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인어른의 삼주기 추모공원에서 저는 장모님의 곁을 지키는 낯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장모님 역시 그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아빠 친구분이라고 짧게 소개했지만 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는 운전을 하고 저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장모님을 봅니다. 장모님은 창밖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생기 있는 표정입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내는 박 사장님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가깝게 지낸 등산 동호회 회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떠난 뒤에도 혼자 남은 엄마를 살뜰히 챙겨주는 고마운 분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내의 설명 속에서도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장모님의 그 낯선 미소는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검은색과 회색 옷만 고집하던 분이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기 시작했고, 먼지 쌓인 화장대에는 새 립스틱이 놓였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보며 소리 없이 웃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장모님의 웃음은 낯설었고 그 낯섦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과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내는 엄마의 변화가 반갑다며 아빠 없이도 엄마가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다행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박 사장이라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모든 주말 약속은 등산 동호회와 관련이 있었고,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부분 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에서 장모님은 다른 남자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주말, 아내와 함께 장모님 선물을 사러 왔다가 우연히 장모님과 박 사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남성복 매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박 사장이 새 셔츠를 입어보고 장모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옷매무새를 만져줍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충격받은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저는 아내를 급히 이끌고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아내는 애써 아빠 친구니까 셔츠 하나 사줄 수도 있지.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한 자의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뒤 아내는 며칠째 잠을 설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로하지만 아내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장모님께 전화를 거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엄마의 행복을 바랐던 딸은 그 행복의 형태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아내는 결국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예고 없이 장모님 댁을 방문합니다. 현관에는 남자 구두가 놓여 있고 거실에서는 박 사장과 장모님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현관까지 들립니다. 아내는 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섭니다.
아내가 마주한 풍경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두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영정사진이 놓인 거실에서 장모님은 다른 남자와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고 그 뒤를 박 사장이 당황하며 쫓아나왔지만 아내는 뿌리치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불쌍해. 라는 말을 되뇌면서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내는 받지 않고 제가 대신 받습니다. 장모님은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아내는 엄마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모녀 사이에 깊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은 계속해서 사위인 제게 전화를 걸어 오해다. 너희 아빠를 배신한 게 아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변명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이해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은 박 사장과 함께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 인터폰 화면에 장모님과 박 사장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젓고 저는 차마 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박 사장은 저와 아내에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친구의 아내를 여자로 본 자신은 죽일 놈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 쓰러져가는 장모님을 보며 친구로서의 의리와 한 남자로서의 연민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결국 마음이 같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죄는 오히려 아내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빠의 친구라는 사실이 아내에게는 더 큰 배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달의 냉전이 흐른 뒤 아내에게서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장모님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니라며 산부인과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장모님에게 산부인과라니 저와 아내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 앞 의사가 저와 아내를 부릅니다. 의사는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임신 10주 차라고 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복부 팽만인 줄 알았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자연 임신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아주 드물게 기적 같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장모님 댁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고 장모님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장모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박 사장은 거실 한쪽에 죄인처럼 서 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 댁은 전쟁터였습니다. 아내는 엄마에게 어떻게 아빠의 얼굴을 보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절규했습니다. 장모님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다. 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박 사장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아이는 자신이 책임지고 장모님 곁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이야. 라며 울부짖습니다. 장모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장모님은 차마 생명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자신의 마지막 삶의 이유이자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찾아온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라 한 여자가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싸움이라는 것을. 하지만 사위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와 장모님 사이에서 부서져가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추모공원 1년 후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장모님 그리고 이제는 제법 배가 불러온 장모님의 곁을 지키는 박 사장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결국 아내는 엄마를 등졌습니다. 아빠를 배신한 엄마를 그리고 아빠 친구의 아이를 가진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년 뒤 장인어른의 사주기에는 저 혼자 장모님과 동행했습니다. 장모님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고 박 사장은 이제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모님과 태어날 아이의 이름으로 돌려놓았고 남은 생을 오직 두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제게 맹세했습니다. 장모님이 비석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비석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장모님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에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불륜 남녀가 아닌 각자의 상처와 외로움을 필사적으로 보듬고 있는 두 인간을 보았습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 몇 달 후 장모님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령의 나이 탓에 아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한동안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생명 앞에서 장모님과 박 사장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살아있음에 대한 경이로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박 사장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박 사장은 저를 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설친다고. 하지만 이 아이와 장모님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남은 인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현재 앨범을 넘겨봅니다. 장인어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얼마 전 몰래 찍어온 장모님의 아기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을 애써 외면합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어느덧 돌을 맞았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장모님과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장인어른에 대한 죄송함과 장모님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 사이에서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막장 드라마라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한 인간의 지독한 외로움이 때로는 상식과 도덕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장모님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 저는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 노년의 외로움, 그리고 다시 한번 나로 살고 싶은 욕망,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홀로 감당하고 있을지 모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한 당신의 가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